좋아요.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저도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아버님한테 유언장 서명받던 날 당신 목소리 녹음해뒀어요. 가족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의 일기장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화려했던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그날. 모든 것은 고모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고모 이준희의 목소리는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았던 모든 사람들의 젓가락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엄마 김지은은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창백해진 얼굴로 고모를 마주했습니다.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 좋아. 아주 좋아. 고모는 좋다는 말을 3번이나 내뱉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의 손바닥이 엄마의 뺨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시끄럽던 팔순 잔치 연회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붉은색 주 팔순 글자가 무색하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짝, 짝, 5번째, 6번째, 7번째, 손찌검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고모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때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 온 주제에 감히 이씨 집안 재산을 넘봐.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 이준호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4초. 그 4초라는 영원처럼 느껴지던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왼쪽 손목의 시릿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해 할아버지 이덕수께서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시립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혹시 수업 없으면 한번 내려오렴. 저는 그날 밤 기차를 타고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밖 대기실 문을 열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늘 입으시던 낡은 재킷은 빛이 바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도 깎지 못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온통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셔야 한단다. 개두술인데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은 60% 정도라고 하셨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비는요? 얼마나 필요해요? 일단 이 7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단다. 이 700만 원.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두 분 다 공장 노동자셨고 엄마는 몇 년 전 공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마트에서 상품 진열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월급이라야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가 이내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얼마 후 엄마가 은행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엄마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장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근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던진 듯한 결연함이었습니다. 준호 씨, 돈 문제는 해결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장만하신 집이었습니다. 8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그동안 가격도 꽤 올랐습니다. 10수년을 꼬박 모아 겨우 계약금을 치르고 또 1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 작년에야 겨우 대출을 다 갚은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린 집이었습니다. 지은아,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엄마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집은 없어져도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가면 끝이잖아요. 아버님은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버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손을 힘껏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희는 수술실 밖에서 7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고모도 고모부 김성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 좋은 식당에서 밥이라도 먹고 온 듯 번쩍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고모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물부터 훔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아직 수술 중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 아이고. 고모는 와락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리고는 고모부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왜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야. 할머니 박영자께서도 원래 울고 계셨지만 막내딸이 저렇게 서럽게 우니 오히려 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야, 그만 울어라. 내 아빠는 운이 좋으신 분이니 아무 일 없을 게다. 저는 엄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보름, 일반 병실에서 한 달을 더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병간호는 온전히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쑤어 병원으로 가져가 할아버지께 먹여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활치료까지 도왔습니다. 밤에는 병실의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주말에 제가 엄마와 교대를 하러 가면 엄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너무 짙어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몸 좀 챙기세요. 괜찮아. 젊었을 때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 의사 선생님이 보름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대. 고모도 가끔 병문안을 왔지만 올 때마다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거나 아이 학원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한 번은 고모가 왔을 때 마침 할아버지께서 기저귀를 갈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새언니, 이건 언니가 좀 하세요. 저는 보기만 해도 고모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는 역겹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능숙한 손길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모는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응. 아빠가 아직 퇴원을 못 하셔서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 격리부에 말해서 그 계산서는 다음 달에 확인하자고 해. 저는 문가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엄마는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는 옆에서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고모는 자신의 흰색 SUV를 몰고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병원 문 앞에 세운 고모는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오빠, 새언니, 아빠 이리 모셔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마르셔서 마치 마른 나뭇잎처럼 가벼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이번에는 정말 내 오빠랑 올케 덕이 컸다. 너도 이 고마움 잊으면 안 된다. 고모는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엄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알아요, 엄마. 조만간 오빠랑 새언니 식사 대접해서 제대로 고맙다고 할게요. 하지만 그 식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담보로 잡혔던 집을 되찾기 위해 다시 큰 빚을 짊어지셨습니다. 엄마는 마트 상품 진열원에서 청소부로 일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매달 생활비의 절반을 아껴 집으로 붙였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전화를 걸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무슨 돈을 아끼니? 너나 잘 챙겨 먹어. 저 이제 애 아니에요. 인제 방으로 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착한 딸이야. 그 몇 년간 고모네 가족과는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고모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시내 중심가에 150제곱미터짜리 큰 아파트를 사고 차도 새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올 때면 손에는 늘 선물 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인삼, 제비즙 같은 고가의 건강식품이 상자째로 식탁 위에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내 딸이 최고야. 이렇게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건 우리 딸밖에 없어. 그때 엄마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볶음 주걱을 놀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돕자 엄마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속상해?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분은 내 고모고 내 아빠의 하나뿐인 동생이야. 대리마. 하지만 할아버지 입원하셨을 때는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둬. 엄마는 볶은 요리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둬.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예전보다 조금 더 굽어 보였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올해 봄이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시골집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는 올 때마다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뒤늦게나마 효도를 하려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는 계절이 바뀌어 할아버지 댁에 갈아입으실 옷을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섰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 산책이라도 나가셨나 보다 생각하고 엄마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막 돌아서려는데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여기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 오빠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눌했습니다. 오빠한테는 제가 잘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오빠 서운하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몇 년 동안 아빠랑 엄마한테 효도한 게 누구예요? 오빠는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신경 안 썼잖아요. 엄마는 문 앞에 서서 거세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베란다에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야 할지. 준호 씨. 엄마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시는 그 오래된 집, 혹시 재개발 들어간대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긴 하더라. 그 동네 낡은 집들 다 허물고 아파트 짓는다고. 보상금도 꽤 많이 나온다던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런 얘기가 있어.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연말쯤이면 정확한 소식이 나올 거래. 그럼 아버님은 그 돈 어떻게 하실 생각이래요? 안 물어봤어.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봐? 어르신들 집인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엄마는 침묵했습니다. 오후에 들었던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는 고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더욱더 자주 집에 드나들었고 한 번 오면 반나절을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 빵, 영양제 등 선물을 한가득 가져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쌓아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야.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를 보러 온다니까. 아버지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이제 정말 철이 들었나 봐. 효도할 줄도 알고. 엄마는 그저 옅게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갔을 때 마침 고모도 와 있었습니다. 고모는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정성 들여 화장을 한 채 소파에 앉아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왔구나. 회사는 다닐만 하니? 만나는 사람은 있고? 네, 그럭저럭요. 아직은 없어요. 고모가 소개해 줄까? 내 친구 아들이 은행 다니는데 조건이 아주 좋거든. 저는 대충 몇 마디 얼버무리고는 엄마를 찾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채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고모가 뭐라고 하셔? 별말 안 해요.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고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의 손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더 물어보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저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 분위기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퇴근을 하고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들렀다가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셨습니다. 엄마는 예전보다 말이 더 줄어들었고 가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단오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댁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고모도 커다란 떡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특별히 택배로 주문한 것이라며 짭짤한 계란 노른자가 든 고기 떡부터 팥떡, 수리치떡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할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은 마음 씀씀이가 남달라. 진강세. 고모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떡을 먹여드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고기떡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발음이 어눌해진 할아버지는 웅얼거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젓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맞은편에 앉은 고모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고모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부엌 문가에 서서
안방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고모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이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이거 찍어두면 우리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엄마의 손이 문틀을 세게 잡았습니다. 무슨 도장이요? 왜요? 어느새 저도 엄마 뒤에 와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거실에 가서 할머니랑 얘기 좀 나누고 있어. 엄마. 저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엄마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극도로 억눌린 감정의 응어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5월 말 재개발 소식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집은 보상금과 아파트 입주권을 합쳐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작은 도시에서 그 돈은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날 저녁, 아버지는 특별히 술을 한 병 사오셔서 오랜만에 엄마와 기분 좋게 몇 잔을 더 마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아버님 댁 보상금 나오면 우리도 대출금부터 갚고 서연이 시집갈 때 보탤 돈도 좀 모아두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요. 왜 그래?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아버님한테 무슨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집 문제랑 관련된 것 같던데. 인고징. 아버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서류?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냥 얼핏 몇 마디 들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술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무슨 서류든 그건 어르신들 일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지은아, 아버지가 엄마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준이는 내 친동생이야. 설마 그런 짓까지 하겠어? 엄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옆방에서 엄마가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월 초 할아버지의 팔순 잔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모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큰 병까지 앓으셨는데 80세까지 사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니 성대하게 축하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잔치는 제가 준비할게요. 호텔도 제가 예약하고 돈도 제가 낼게요. 새언니는 그냥 메뉴 좀 정해주시고 손님들 맞이하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고모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름 동안 엄마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좌석을 배치하고 축의금 장부를 준비하는 일까지 고모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과 겹쳐 주말에만 집에 내려와 엄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엄마에게 외투를 덮어주고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두 팔순 잔치 준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심지어 테이블 위 이름표를 놓는 위치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렘부주 말하자 엄마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괜찮아. 이런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잔칫날 난리나. 이런 건 원래 고모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 애는 바쁘니까. 저는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팔순잔치는 음력 6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일찌감치 호텔로 가서 행사장 장식을 확인하고 음식과 주류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주빈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등장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모는 붉은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정교한 화장에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해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자, 다들 잔을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하며 인가, 스퀴즈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잔을 들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잔치는 매우 떠들썩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엄마는 행사장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고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잔을 톡톡 쳤습니다. 친지 여러분, 오늘 저희 아버지의 팔순 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몸이 편찮으셨을 때 제가 옆에서 쭉 돌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큰 결정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고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저희 옛날 집 재개발되는 건 다들 아시죠? 아버지께서 그 보상금 전부를 저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 찍은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다 받았으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제 머릿속도 윙윙거리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구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주빈석 앞으로 걸어와 고모와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준희 씨, 방금 말한 그 유언장 언제 작성한 거예요? 고모는 엄마가 나설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게 새언니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아버님 마음이죠. 고모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아버님께서 서명하실 때 의식이 명확하셨나요? 고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별 뜻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뇌경색을 앓으신 후에 의사 선생님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꼭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요. 고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족인데요. 다른 사람 증인이 왜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님은 준호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됐어요. 고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지은 씨,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요? 결국 그 보상금 탐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딴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어요. 그 집은 우리 아빠 집이고 아빠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외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요. 외부인, 그 두 글자는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공기 중에 박혔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없어요. 다만 이 사실을 준호 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알면 어쩔 건데요. 고모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몇 년 동안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신경이나 썼어요. 결국 아빠 엄마 돌본 건 나잖아요.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받아요? 이준호라는 아들이라는 자격으로요. 그럼 5년 전에 아버님 수술하실 때 그 700만 원 수술비는 누가 냈죠? 엄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폭탄처럼 연회장에 터져나갔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당연히 당신들이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당신들 아버지인데 당신들이 안 내면 누가 내요? 그럼 준희 씨는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고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1달 반 동안 입원해 계실 때 매일같이 똥오줌 받아내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간병한 건 바로 저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희 씨는요? 병원에 몇 번이나 왔었죠? 와서 몇 시간이나 있었어요. 너. 저는 그 보상금이 탐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고모의 말을 잘랐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몇 년 동안 저희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고모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말없이 조용했던 새언니가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 좋아, 아주 좋아. 고모는 좋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습니다. 김지은 씨, 대단하네.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리다니 정말 대단해.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고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그럼 나도 사실 하나 말해줄까요? 우리 아빠 유원장은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어서 아무도 못 바꿔요. 당신이 소송을 걸어도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요. 그 말은 마치 모두의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니. 그 말은 고모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 표정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준이야, 방금 한 말 사실이니? 고모는 자신의 오빠를 쳐다보며 가슴을 쭉 폈습니다. 그럼 사실이지. 오빠, 나 원망하지 마. 오빠가 몇 년 동안 변변치 못했잖아. 아빠 엄마는 연세도 많으셔서 누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새언니가 평생 간병할 수 있겠어? 결국 나중에 내가 돈 들여서 간병인 고용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돈 미리 종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고모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네도 아예 빈손은 아니잖아. 그동안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어. 당신 아내는 밖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집 가난하다고, 시부모님이 아들 차별한다고 험담하고 다니던데 내가 그런 말 모를 줄 알았어.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적이 없어? 그럼 이 녹음은 뭔데? 고모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엄마가 이웃과 대화하며 시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여기저기 잘려나가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가로막혔습니다. 엄마, 한마디 하세요. 고모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새언니가 뒤에서 엄마 아빠 험담하고 다닌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엄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슨? 고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한테 유언장 서명받던 날 당신 목소리 녹음해뒀어요. 인제스마. 고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저 문 밖에 있었어요. 똑똑히 다 들었다고요.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구슬려서 도장을 받아냈는지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죠. 아빠, 여기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오빠 서운하게 안 할게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틀어서 다 같이 들어볼까요?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늘 무시하던 새언니가 이런 수를 숨겨두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너, 고모는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히 날 협박해.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아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가 뭔데? 고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외부인 주제에 감히 우리 이씨 집안일에 끼어들어. 제가 준호 씨와 결혼한 지 25년이에요. 당신네 이씨 집안에 시집 와서 아이 낳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외부인이라고요? 그래. 넌 외부인이야. 그럼 당신은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양보한 좋은 음식만 먹고 자랐잖아요. 당신 대학교 등록금 오빠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준 돈이에요. 당신 결혼할 때 혼수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해준 거고요. 그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외부인이라고 부르죠? 그만해. 고모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엄마의 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짝, 짝. 그 소리는 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엄마의 고개는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모 자신도 놀란 듯 자신이 정말 손을 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밀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엄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그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내 동생은 그냥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야. 내 아내도 잘못이 있잖니. 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엄마 앞으로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죽 시려줄은 닳아서 반질거렸고 시계판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차시던 시계로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시랫줄을 풀었습니다. 시계를 손목에서 벗겨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계를 엄마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갑시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런 집구석 더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호텔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부축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팔순 잔치가 그 후에 어떻게 끝났는지 저희는 알고 싶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름 저녁, 해는 이미 졌지만 하늘에는 아직 주황빛 노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뒷좌석에 앉아 여전히 그 시계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며 감히 백미러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베란다에 한참을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또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물 2잔을 따라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준호 씨, 후회해요.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스름 속으로 피어올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후회해? 그 시계. 아버님이 당신한테 물려주신 거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시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18살 때 수능을 봐서 대학에 합격했어. 아버지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대학 간 건 내가 처음이었지.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시겠다고 했어. 그런데 준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엄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막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 결국 부모님은 내 대학 합격 축하 잔치에 쓰려던 돈을 전부 준이 혼수 사는데 쓰셨어. 그럼 대학교 등록금은요? 내가 직접 벌었지. 아버지는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날랐어. 하루 일당이 15,000원이었는데 2달 꼬박 일해서 첫 학기 등록금을 겨우 마련했지.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계는 내 18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나한테 쥐어주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잔치는 못 해주지만 이 시계가 내 선물이라고 하셨어. 당신이 젊었을 때 사서 수십 년간 차고 다니셨는데 이제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아버지는 몸을 돌려 엄마 손에 들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시계를 항상 차고 다녔어. 집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든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 준호 씨,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 아버지는 담배꽁초를 비벼 껐습니다. 시계 하나가 뭘 의미하겠어. 아버지 마음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거였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늘 나에게 준이한테 양보하라고 하셨어.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준이는 결혼을 해야 했고 돈은 준이에게 돌아갔지. 내가 결혼했을 때 준이는 아이를 낳았고
부모님은 산후조리를 해주러 갔지만 우리 쪽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당신이 서연이 낳았을 때 누가 병원에서 곁을 지켰지. 내가 일주일 휴가를 내서 혼자 당신을 돌봤잖아. 엄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편애하는 걸 원망하지 않았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 딸이 더 애틋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부모님이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모든 좋은 것은 준이에게만 주었다는 사실이야. 5년 전에 당신이 집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을 때도 나는 아무 말 못했어. 당신이 병원에서 한 달 반 동안 간병했을 때도 나는 아무 말 못했어. 당신이 몇 년 동안 겪은 서러움, 나는 다 보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 뺨을 때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오히려 준이 편을 들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셨어. 지은아, 나는 더는 못 참겠어. 아버지는 다가와 엄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몇 년 동안 당신 혼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 앞에 서서 어느새 빨개진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수가 적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약하고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말입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자신의 본가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계를 엄마에게 건넨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고모를 편애했는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교육을 받았는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고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나도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야. 아버지의 혀가 조금 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만 열면 어머니는 네 동생이잖아. 오빠가 좀 양보하면 어때서? 라고 하셨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나도 더는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자고 생각했어. 나한테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버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몇 년 동안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엄마는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물 좀 마시고 그만 말해요. 아니, 해야겠어.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을 참았어. 오늘은 꼭 말해야겠어. 아버지는 물잔을 밀어내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준이는 성질이 급하지. 하지만 그건 성질이 급한 게 아니야. 그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진 거지.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져야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드러누워 때를 썼어. 부모님은 그런 애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돌았지. 그래서 저 모양이 된 거야. 오늘 준이가 당신 뺨을 때린 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야. 그 애는 뼛속까지 당신을,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이씨 집안 공주님이고 우리는 모두 자기한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 애는 틀렸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양보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내 아내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집과 할아버지 댁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고모는 사과하러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새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그래, 그럼 됐다. 그럼 됐어.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아빠가 네가 보고 싶구나.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엄마는 아버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듯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아버지는 혼자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1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에서 초조하게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희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 표정은 평온해서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돌려주시려고 하더군. 받았어요? 아니.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라고 했어. 나중에 정말로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한테 주시라고. 엄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아들로서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고, 커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대학에 갔지만, 등록금은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부모를 모시고, 어른들을 돌보며, 어느 것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당연한 요구와 고모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아내의 뺨에 남겨진 굴욕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내려놓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마르시고 정신도 많이 흐려지셨어. 내가 그 유언장이 뭐였는지 아시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 준희 씨는요? 못 봤어. 듣자 하니 지방으로 출장 갔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쫓아 나와서 내 손을 잡으시더군. 준호야, 내 아빠 원망하지 마라. 그 양반은 그냥 귀가 얇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어. 원망 안 해요. 그냥 이제 지쳤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어. 나중에 두 분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드리겠다고. 그건 아들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더는 기대하지 마시라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시더군. 엄마는 다가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잘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 우리 인생을 살자. 서연이도 다 컸으니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고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자. 우리나라 좋은 곳들 구경도 하고.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부모님이 맞잡은 손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계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거나 고모에게 주셨거나 아니면 어느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마침내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억눌렀던 책임감, 오빠니까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도덕적 굴레,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통제와 요구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우리 작은 가정을,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시계 아직 가지고 계세요? 엄마는 웃으며 서랍을 열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계는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시밋줄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내 아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래.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중에 너한테 물려주고 또 내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하더구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잊지 않도록. 저는 그 시계를 들어 그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무게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선택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포기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을 마침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혈연 관계가 평생을 바쳐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겨울, 고모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난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이야, 다른 사람 알아봐라. 듣자 하니 나중에 할아버지 댁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지만 고모가 그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써버려 남은 것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고모는 고모부와 이혼하고 혼자 옛집으로 돌아와 두 노인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고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다 드리고 한두 시간 머물다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화해하지 않았지만 더는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날 아버지의 사초 침묵 속에서 아버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던 삶, 커서는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삶, 힘들게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지만 본가로부터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삶을 말입니다. 어쩌면 계속 참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낼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제는 충분하다고, 정말로 충분하다고 느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사초, 아버지는 그 사초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편에 서기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로, 그리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가정,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딸을 얻은 것에 비하면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시계는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아버지가 엄마의 손바닥 위에 시계를 올려놓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치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설에 친정에 가지 못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친정에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친정에 가버리면 설 음식은 누가 해? 혜리 씨,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설에 친정에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만약 가겠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하지만 아내는 정말로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돌아와서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전업주부 주제에 나 없이 어떻게 사나 보자고. 또다시 설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조혜리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친정 생각이 간절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첫 해에 장모님 댁에 한번 다녀온 후로 7년 동안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친정으로 향하던 길에 저희는 연쇄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보름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더 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준강아, 엄마 말 들어. 며칠 더 입원해 있어. 그래야 내 아내가 너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올해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내년에는 친정 갈 생각도 못 할 거야.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약속했었습니다. 멀리 시집 왔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말입니다. 하물며 설명절인데 당연히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정에 가지 않으면 매년 명절에 드려야 했던 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두둑한 용돈까지 주셨으니까요. 결국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신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야. 섣달 그지 이틀 전에 출발할 거야. 뭐? 그럼 설날 당일에도 친정에 있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어느 집 며느리가 설날에 친정에 가. 당신이 가버리면 이 많은 식구들은 어떡하고. 제 한마디가 아내의 어떤 신경을 건드렸는지 아내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네 집은 설도 못 세요. 나는 당신 집 가정부가 아니에요. 8년 동안 소처럼 일만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한 번 가보지 못했다고요. 나한테도 부모님이 있어요. 왜 매년 설이면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 한 가족인데 누가 당신을 가정부 취급했다고 그래. 아내는 창가에 기대어 쉥쉥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들어와 저녁밥을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올해 친정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장모님께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가보려 했지만 하필 그때 아들이 폐렴에 걸려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많은 식구를 돌봐야 하고 저는 출근해야 했기에 아내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아들을 간호해야 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오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아내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설이 다가오니 아내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도와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친정에 가서 일을 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합니까? 6 식구가 모두 아내 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침실 쪽을 곁눈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지난번 교훈이 아직 부족했나 보구나. 안 되겠다. 민준이를 며칠 더 입원시켜야겠어. 아들이 아프면 제 아무리 독한 엄마라도 어쩔 수 없지. 아들 떼어놓고 그 먼 친정까지 갈 수 있나 보자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지난번 아들이 폐렴에 걸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아들이 감기에 걸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렴으로까지 번질 줄은 몰랐다고 했지만 아내가 장모님을 간병하러 친정에 가겠다고 고집하자 어머니는 아내가 자주 친정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짓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폐렴을 앓고 난 후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이 가지고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친손자잖아요. 어머니는 제 말에 짜증을 내며 알았다고 말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혜리야, 점심밥 차려야지. 아버님이 오늘 갈비찜 드시고 싶다신다.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아내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아내를 훈계했습니다. 혜리야, 여자는 결혼하면 자기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다. 자꾸 친정하면 쓰나. 설에는 온 가족이 모여야 북적이고 좋지. 네가 빠지면 집안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잖니. 어머니, 저희 엄마가 오래 다치셔서 설 준비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해요. 저 벌써 7년이나 못 갔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올해는 제발 가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제 친부모님이세요. 결혼했다고 해서 두 분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내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가 눈으로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첫 해에 언니가 억지로 친정 가자고 해서 우리 오빠 교통사고 나서 설 내내 병원에 누워 있었잖아요. 하마터면 불구가 될 뻔했다고요. 친정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제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혼자 갈 거예요. 준강 씨한테 운전해달라고 안 할게요. 아가씨는 아직 어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거예요. 저는 부모님 못 뵌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꽃인, 언니군인다. 하지만 아내의 말은 가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혜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게 힘들다고. 마치 우리가 너를 구박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내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치에 눌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새집 살 돈을 모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저 민준이랑 같이 탈 기차표 이미 예매했어요. 섣달 그냥 이틀 전에 출발해요.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식탁에는 어안이 벙벙한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모두 제가 아내를 제대로 휘어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를 탓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집 사줄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집에 살면서도 저 모양인데 나중에 집 사서 분가하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아버지께 해리와 잘 이야기해서 올해는 절대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강 씨, 아버님이 집 사준다는 말로 우리를 협박한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집 사서 분가시켜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 말을 믿어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야망이 있다면 직접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나갔어야죠. 해리야, 그냥 이번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설 지나고 나면 내가 꼭 너랑 민준이 데리고 장모님 뵈러 갈게. 저는 아내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치 화약이라도 먹은 듯 폭발했습니다. 이준강, 당신 양심도 없어요? 설이 가장 바쁘고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안 가고 설 다 지나서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항상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요? 왜 당신 가족은 단 한 번도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돌보는 게 제일 좋다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못 본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희생한 건 나였어요. 겨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구했는데 시아버지가 입원해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 가족은 아무도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것도 나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희생 안 해요. 나한테도 돌봐야 할 부모님이 있다고요. 저는 아내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체면 차려주지 않겠어. 혜리 씨,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설에 친정에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만약 가겠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저는 그 말을 뱉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감히 이혼할 용기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싸운 다음 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직 섣달 그댐 이틀 전인데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허둥지둥 아내를 찾아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 데리고 어디 멀리 가겠니? 지금 네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저 버릇만 나빠져. 다음에는 또 무슨 일로 저렇게 난리를 치겠어. 설에 친정 가는 건 당연한 일이 될 거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전업주부라 수입도 한 푼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 어머니의 말은 저를 순식간에 진정시켰습니다. 역시 생강은 늙은 것이 맵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해리가 직장을 구할 때마다 어머니는 교묘하게 일을 만들어 해리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내야말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혜리, 당신 그렇게 배짱 있으면 아예 돌아오지 마. 이달 생활비는 없어. 만약 친정에 간다면 우리 이혼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만 생각하지. 우리 집 설은 어떻게 쇠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 혼자 그 고생을 다 하시게 둘 셈이야? 저는 제 진심 어린 호소가 아내를 정신 차리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준강, 당신 어머니가 고생하신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왜 내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지셨지? 당신이 소파에 누워서 어머니가 밥 차려주기만 기다릴 때는 어머니 힘든 거 안 보였어. 우리 엄마도 힘들어. 누가 힘들면 자기가 직접 효도하면 되는 거야.
당신이 주는 그 월 200만 원 생활비로 온 가족 밥해 먹이고 장보라고? 안 주면 그만이야. 어디 그 200만 원으로 입주 가정부를 구할 수 있나 한번 봐. 당신 눈에는 내가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아내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머리가 아파서 더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돈만 많았으면 진작에 집 사서 나갔을 겁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좋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럼 이혼하면 좋은 날이 올까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전부이면서 정말 복에 겨운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겨우 사흘 만에 집은 쓰레기장처럼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유증으로 무거운 일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학생이었고 최근에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자주 투정을 부렸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밥이야? 맛이 하나도 없잖아. 새언니가 한 밥이 훨씬 맛있었는데 동생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하더 새언니 밥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직접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 정말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야. 어머니는 화를 내며 저에게까지 불똥을 튀겼습니다. 준강아, 장볼 돈 좀 다오. 돈이 다 떨어졌어. 겨우 사흘 지났는데 50만 원을 벌써 다 쓰셨다고요? 예전에 혜리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제 이마를 쿡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혜리, 그 이름 좀 그만 불러. 너희 남매가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다들 나가서 살아. 내가 너희들 시중 들려고 있는 줄 알아? 어머니의 한마디에 저와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이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세제 거품에 불어 하얗게 변한 제 손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8년간 아내가 매일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온 가족을 돌봤던 것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가혹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혜리, 올해 친정에 가게 해주는 게 어때요? 우선 사람부터 달래서 데려와야죠. 안 그러면 우리 설은 어떻게 세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겁주려 했을 뿐 정말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멀리서 시집왔고 예물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애가 없으면 우리가 설을 못 세. 절대 먼저 숙이고 들어가지 마. 어디 여자 하나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 그 애 없어도 너희들 잘만 먹고 잘만 살잖아. 지금 봐주면 다음부터는 매년 친정에 가려고 할 거야. 설에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늙은 어미가 과로사하는 꼴을 보고 싶으냐? 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내를 달래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장처럼 변한 집을 보니 저는 그냥 회사에서 야근이나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이미 제 배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와서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섣달그댐이 되도록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친정으로 떠날 텐데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길가의 금은방을 보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장모님은 예물은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딸을 생각한다면 예물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고 아내는 결국 빈손으로 시집왔습니다. 결혼 반지조차 어머니는 30만 원만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대로 된 커플링 하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일부러 저에게 낡고 허름한 옷을 입혀 아내와 함께 반지를 고르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것만 보라고 시켰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손을 잡고 금은방을 나와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커플링 하나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건 너무 비싸.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줘. 알았지. 우리는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해. 나 그렇게 허영심 많은 여자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순수한 옆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평생 아내에게 잘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그 30만 원으로 아내는 저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반지 하나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계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만 원을 또 아꼈으니까요. 이제 눈앞에 금은방을 보니 저는 안으로 들어가 20만 원짜리 여자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8년이 지났으니 제 착한 아내를 한번 달래줄 때도 되었습니다. 저는 반지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빚진 늦어버린 반지야. 제발 돌아와. 내일 정말 가버리면 이 집에는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야. 나중에 돈 벌면 꼭 집 사서 당신 데리고 나갈게. 이 보상은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서야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중강, 나는 더는 당신을 믿지 않아. 설 연휴는 끔찍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아내 욕하기였습니다. 섣달 그님 전날에는 대문에 붙일 글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엘이, 저 생각 없는 것. 대문 글귀 하나 미리 사놓을 줄도 모르고. 지금 사려면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생선을 손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중강아, 내 아내는 정말 못돼 먹었어. 가장 바쁠 때 도망가 버리다니. 내 늙은 어미가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아직도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설 지나고 돌아오면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제 동생은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수구가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도와주었지만 한참을 씨름해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르자고 했더니 동생은 싫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새언니가 혼자서도 잘 뚫었는데 돈도 안 들고 오빠는 사람을 불러야 해? 그제야 저는 아내가 생활의 지혜를 많이 배워 돈을 아끼려고 웬만한 일은 직접 처리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집을 빨리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설 지나고 돌아오면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설날 밤 저희 가족은 춘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어머니가 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물었습니다. 오빠, 장인, 장모님이 매년 오빠한테 용돈 주시지 않았어? 올해는 얼마 받았어? 그랬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매년 설날에 저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주시며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난처한 표정을 보고 대신 말했습니다. 용돈도 안 주는데 그 집딸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 생각은 말아야지. 어머니 말대로 올해 장인, 장모님의 메신저는 조용했습니다. 용돈이 없으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도 새해 인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도록 아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우리 가정이 깨지는 꼴을 보고 싶어. 당신 부모님은 설에 용돈 한 푼 안 보내시고 정말 어른답지 못하시네. Thirst to. 문득 저희 부모님도 아내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나
저는 양심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화가 나서라도 답장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올해는 친척들이 저희 집에서 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형제들을 초대해 일주일씩 머물게 하며 우애를 다졌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또 와서 이 늙은이 시중이나 들라고. 내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 거 안 보여? 누구든 오라고 한 사람이 시중 들어. 그제야 저는 예전에 친척들이 왔을 때 아내가 혼자서 밥하고 가족들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올해는 아내가 친정에 가버리니 어머니의 성화에 아버지도 형제들을 초대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내 탓이었습니다. 아내만 있었으면 올해도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설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아이를 안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아내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 동안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야 돌아왔어.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정말 실망이야. 조엘이, 당신, 사람이 변했어.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해. 저는 아내를 겁줘서 어른들께 사과하게 만들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준강, 나도 후회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 이혼하자. 냉정한 조혜리의 모습에 저는 문 앞에 서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보자마자 조엘이 이제야 기어 들어왔어. 당장 가서 일해. 이번에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이든 보이르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아내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이혼하러 온 거예요. 그 일 이제부터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도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보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아내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 혼자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나가. 손자는 우리 집 핏줄이야.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이 집도 우리 집이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꺼져. 아내는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현관문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좀 돌려주세요. 이혼은 하겠지만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아직 저렇게 어린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우는 소리를 듣자 민준이도 철문 너머로 조혜리의 손을 잡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리 와. 아이소르즈. 그때 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민준이 손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외할머니네 식구밖에 몰라. 너 같은 건 필요 없대. 준강아 뭐해. 빨리 애 안으로 데려와. 내 아내가 뺏어가려는 거 안 보여?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한번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엘이 만약 어머니를 용서받고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저와 어머니는 조혜리가 먼저 숙이고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아이는 매일 집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밤낮으로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돌봐야 해서 성질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찾아와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잘못을 뉘우쳤냐고 물으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무릎 한 번 꿇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몰래 아내를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혜리야, 그냥 어머니께 사과드려. 어른이시고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민준이가 매일 엄마 찾으면서 우는데 마음 안 아파. 아들을 위해서 한번 참으면 안 돼. 당신 친정에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설도 다 지났고 소원도 이뤘으니 그냥 한번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연말에 샀던 금반지를 꺼내 아내에게 주려 했습니다. 아내의 화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준강,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알겠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당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민준이가 엄마를 찾으며 운다고 왜 아빠를 찾으며 울지는 않을까?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은 마음 안 아파? 저는 더는 아내와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혜리는 변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사리 분별을 못했습니다. 저는 반지 상자를 아내 옆에 두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생각 정리되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당신한테 빚진 거니까 보상이라고 생각해. 제가 돌아서기도 전에 아내는 반지 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화를 내려다가 텅 빈 반지 상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조혜리는 갑자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준강, 이게 당신이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 만약 열어보지 않았으면 나중에 반지값까지 물어내라고 했겠지. 텅 빈 상자로 보상이라니. 정말 대단하네. 저는 텅 빈 반지 상자를 들고 조혜리에게 망신만 당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제 품에 안겨 할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밥그릇을 엎어서 어릴 때부터 음식을 낭비하는 못된 버릇을 가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 밥그릇에 담긴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보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어머니, 제 반지 상자에 있던 반지 보셨어요? 그거 나한테 사준 거 아니었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아버렸다. 이달 밥값으로는 충분하겠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 혜리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정말 한심하구나. 그 여자가 겁 몇 번 줬다고 바로 꼬리를 내려. 손자가 우리 손에 있는데 감히 이혼을 해? 정말 이혼하면 손자는 절대 안 줄 거야. 아들은 엄마의 목숨과도 같은데 설마 아들을 버리겠어? 너는 절대 먼저 숙이지 마. 멀리 시집온 여자는 남편이랑 자식밖에 없어. 설에 친정 가는 문제 하나 때문에 남편이랑 자식을 버릴 여자는 세상에 없어.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에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항상 아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상황을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아내가 손해를 봤지만 가정은 평화를 되찾았고 저는 나중에 아내에게 보상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공포는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보았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아내를 찾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아내와 욕설을 퍼부으며 싸웠고 결국 저희는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이와 아내가 울며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발버둥 치는 아이를 아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조혜리, 이 아이는 우리 집 손자야. 네가 감히 이혼을 해.
앞으로는 아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고 온 가족 식사를 챙기고 민준이까지 돌봐야 해서 성질이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며 작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다쳐 떨어진 어머니를 보고 저는 살금살금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혜리가 사는 작은 원룸을 찾아가 아들을 눕혔습니다. 민준이가 왜 이렇게 열이 심해요?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조혜리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 다음부터는 아예 안 데리고 올 거야. 이 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혜리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며 더는 거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가방을 들고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마치 이혼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며칠 입원했고 조혜리는 며칠 내내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으면 그냥 저한테 주세요. 내 아이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아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온 가족을 돌보시느라 너무 힘드셔서 민준이를 제대로 못 보신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당신 돈 있어? 나랑 양육권 다툴 돈 있냐고. 당신 꼴 좀 봐. 이제 완전히 아줌마 다 됐네. 지금 취직한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이를 먹여 살릴 수는 있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습니다. 이중강, 예전에는 나 혼자서 온 가족을 돌봤어요. 그때 아이가 이렇게 자주 아팠던가요?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아이가 몇 번이나 아팠는지 당신이 직접 세어봐요. 저는 갑자기 지난번에 어머니가 아내가 친정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아들을 폐렴에 걸리게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가 정말로 자주 아팠고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도 떠올랐습니다. 작은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조혜리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혼자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주무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렴부주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어디 갔는지 안 궁금하세요? 벌써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당연한 걸 묻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조혜리한테 데려다 줬잖아. 내가 말하는데 절대 돈 주지 마. 지가 알아서 애 데리고 병원 다니라고 해. 힘들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애병 다 나으면 다시 데려와. 그리고는 절대 못 만나게 해. 어디 한번 실컷 울어보라고 해. 저는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민준이는 이미 면역력이 약한데 또 아프게 하셨어요? 애 건강은 어떡하고요? 조혜리 잡겠다고 자기 손자까지 이용하시면 어떡해요? 제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정말 못났구나. 그 여자가 말 잘 들었으면 내가 이럴 필요도 없었어. 지가 고개를 안 숙이는데 어쩌겠어. 네가 민준이 데리고 그 엄마한테 가는 거 내가 모른 척 해줬잖아. 내 말 들으면 틀림없어. 저 여자 조만간 못 버티고 무릎 꿇을 거야. 저는 조혜리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저와 잘 살기를 바랐지만 제 아들이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서 조혜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혜리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머니도 이제 감옥에 가셨으니 더는 너를 괴롭힐 사람도 없어. 당신이 아이를 돌봐주면 나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거야.
여자 혼자 여기서 사는 거 힘들잖아. 친정하고도 이렇게 먼데. 에스나우, 먼죽. 그럼 예전에는 당신 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괴롭혔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시 합치자고. 당신 집 가정부 노릇이나 하라고. 내가 지금 산후도우미로 얼마 버는지 알아. 예전에 월 200만 원 받으면서 당신네 온 가족 시중 들고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로 다시 들어가? 저는 조혜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조혜리에게 현실적이고 속물이라고 욕을 퍼부었지만 아내는 화를 내기는커녕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집을 사주겠다는 말은 모두 저와 아내를 붙잡아두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팔아 보상금을 물어주고 나니 저희는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회사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혼자서 팽이처럼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동생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동생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며 아버지가 남녀 차별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고 집안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저는 어른 하나, 아이 하나를 돌보며 회사에 다녀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머리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생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중년 남성과 팔짱을 끼고 쇼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마구 때리며 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그 남자를 감싸며 저를 때렸고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게 새언니처럼 오빠 같은 찌질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 We have to tonic. 알고 보니 가족들 눈에 저는 그저 찌질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멍든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동생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왜 돈 좀 달라고 안 했어? 저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우리한테 돈을 줘야지. 어떻게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으면서 우리를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저는 세상이 뒤죽박죽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보니 온몸이 더러웠습니다. 조혜리가 돌볼 때의 깨끗하고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겨우 몇 달 돌보고도 지쳐버렸는데 예전에 아내는 몇 년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요?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안고 조혜리를 찾아갔습니다. 혜리야, 우리 다시 합치자. 이제 집에는 나랑 아버지밖에 없어. 동생도 나갔고 더는 너를 화나게 할 사람 없어. 아내는 제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당신 집에 또 가정부가 필요해졌어? 아니야. 이번에는 당신이 사직할 필요 없어. 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돌볼게. 당신이 나가서 일해. 나한테 생활비만 주면 돼. 그러면 아들도 온전한 가정을 가질 수 있잖아.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데 당신이랑 다시 합치면 내가 혼자 벌어서 당신네 온 가족을 먹여 살리라는 거네? 내가 정신 나간 줄 알아? 아니, 우리가 다시 합치면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당신한테는 남편이랑 아들도 생기는 거고. 저는 끈기 있게 설명했지만 아내는 저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중강,
당신 정신 나갔어? 멀리 꺼져버려. 나 곧 친정 쪽으로 이사 갈 거야. 내가 벌어서 당신네 가족 먹여 살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다시 합치자고. 꿈깨.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계산도 틀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조혜리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와 함께 살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저는 조혜리가 이사 가기 전에 몰래 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함께 계속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 월급은 계속 깎여 이제는 집안을 꾸려나가기도 벅찼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저는 짐을 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준강아, 아빠 버리지 마. 가면 안 돼. 네가 가면 아빠는 어떡하라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늙은 아버지를 돌보는데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몰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준강아, 네가 감히 도망가면 내가 너를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여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평생을 병든 노인과 묶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재떨이가 마치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거울 속 피투성이가 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아내가 울면서 올해는 꼭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굴에 묻은 피를 만지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가족 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